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분야는요, 각 당의 정책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셔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네,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한 방향 제시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기조를 비롯해서 노동이나 부동산 그리고 복지, 코로나 피해 보상, 자본시장 여러 분야를 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을 맡아주실 신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이번 대선 사실 유난히 비호감 대선이라는 그 표현도 많고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정치권의 자업자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네거티브로 계속 일관되고 있는 지금의 대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것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그런 미래 가치 투표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그만 관심을 갖고 이제 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정책의 선호에 의해서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여야의 정책을 맡고 계신 두 분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세 분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잠깐만 말씀드리는데요. 되도록 저는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토론 방식이고 주고받는 그런 형식의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꼭지꼭지별로 나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두 의원분들한테 공통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걸로 시작해서 다음은 세부적인 것, 예를 들자면 일자리 노동, 복지, 코로나 문제, 자본시장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것만 제가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발언 시간을 한 3분 내외로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일단 첫 순서로는 두 분 의원분들한테 각 캠프의 각 그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이거는 각 후보 캠프별 1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적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잴 겁니다. 그리고 15분이 넘으면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유감스럽게 칼같이 제가 자를 테니까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만일 꼭 중요한 얘기다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먼저 얘기하시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윤우덕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겠습니다. 15분입니다. 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우덕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제1호 공약은 성장론이죠.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그런 경제정책입니다. 우선은 우리 시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둘째, 이로 인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셋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등 감염병이 이제 일상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첩된 상황을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대전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적 하락세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성장률로 보면은 매 정부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그 논의를 하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전략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이 전략이 나오게 된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전환, 그리고 또 공정, 그리고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술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잊혀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산업 정책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탄소 국경세, RE100 등은 사실상 후발국을 견제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이 미중 갈등으로 후퇴되고 있고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으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너지 전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화두로 다가오는데 상당 부분은 무역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진국 입장에서는 개도국보다 유리한 아이템인 게 분명합니다. 이것을 무역 장벽으로 만드는 거고 또 탄소국 경세 이런 것들도 무역 장벽으로 우리 산업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려는 에너지 전환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 신산업 정책 경쟁에서 앞서가고 무역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전환 시대의 큰 과제입니다.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 인재 양성 이러한 일들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시장이 스스로 잘 돌아가게 지원해주기만 하면 되지만 전환기에는 국가가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인프라 투자를 위해 새로운 산업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1월 12일 날 이런 칼럼을 냈죠. 이런 글을 냈습니다. 이 선진국들이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 다 폐기된 거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디지털 투자, 인프라 투자를 아주 깔아주는 세계적 흐름이 형성돼 있다. 뭐 이 민간주도 우리식으로 치면은 말은 좋지만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우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미국이 바이든의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나 유럽에서 EU의 회복 기금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투자 그리고 인무지향형 산업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 비전을 산업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일본도 소사이티 5.0이라는 디지털 전환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되게 치렀죠. 반도체 등에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등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 간의 이 산업 정책의 경쟁 시대에 돌입하였고 이런 것들은 신산업 성장 초기에 불확실성과 인프라 비용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움에 따른 국가가 나서는 그러한 당연한 국가 정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무역 장벽,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옛날 토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부활하고 있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국가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전환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국가의 전략 투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략 투자가 민간의 혁신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를 몰아내는 크라우딩 아웃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크라우딩 인 효과를 추구합니다. 국가의 전략 투자와 민간의 혁신 투자
이 둘의 쌍끌이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만의 외끌이만으로는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이 성공하려면 공정해야 합니다. 변화는 승자와 패자를 낳습니다. 패자도 참여해서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전환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줘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니콘 기업을 100개 이상 만들어서 좋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한 산업 전환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 투자, 실질적 공정을 위한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이런 전략들이 분명히 차별화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환기에는 국가가 할 일이 늘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국가가 주도할 일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주도할 일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전략 투자입니다. 둘째는 전환 과정을 벼텨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전망의 강화입니다. 즉 투자국가, 역량 강화국가, 안전망국가 이 세 가지 역할이 조화롭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이러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시장의 혁신 또 시민사회의 감시와 자율규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균형 있는 경제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되 시장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나 시장이 하기 어려운 부분 예컨대 연구개발에 따른 투자 자금의 효율적 사용 같은 부분에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이 변화를 가로막지 않고 변화를 촉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금융개혁은 돈의 흐름을 지대추구가 아닌 생산과 혁신으로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실적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개혁, 금융개혁으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대전환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전략투자, 역량 강화 지원, 안전망 확충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히 이루어내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시간을 10분 정도밖에 5분이나 남겨주셔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전에 윤 의원님이 제가 방송에서 방송 진행할 때 한번 나와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야당 의원, 상대당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인데 저도 상대방 당의 의원님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까지 이렇게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엔 윤창현 교수님. 제가 입에 꼭 교수가 붙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역시 정책본부의 책임을 맡고 계시죠. 윤창현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일찍 끝냈다고 칭찬받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지침이 확실하게 미리 예, 주시는 눈치가 것 빠르시군요. 같아요. 예, 정치권에 오니까 좀 눈치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런 세미나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각계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패널로 계시면서 또 Q&A 세션에서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로서 한 25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의도를 왔기 때문에 아직도 교수라는 호칭이 그립고 좋은데 차회장께서 교수라고 해주셔서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은 것 버릇이 같습니다. 무서운 거죠. 예. 이번 선거가 이제 참 어려운 선거 같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정치권에 있지 않은 분을 불러주시고 또 키워주셔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그 야당의 후보가 되셔갖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또 그것이 어떤 것들을 하라는 어떤 그 지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기조 특히 서민 경제 그리고 민생과 경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제 사실 지난 한 4, 5년 돌이켜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반성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제가 와서 조금 느낀 것 중에 간단하게만 말씀 먼저 드리면은 이 소주성 문제,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 부동산 문제,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세 가지 화두는 정말 뼈아픈 화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6월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여의도에 왔는데 9월쯤 되니까 시정연설 3개를 드렸는데 대통령 시정연설, 국무총리 시정연설, 그다음에 여당 당대표 시정연설 세 가지 연설을 시정연설인데 보통 한 그 연설문이 그 조금 큰 글자로 약 25페이지 정도 되는 그래서 다 읽으면 한 거의 4, 50분이 걸리는 이런 그 시정연설문 3개를 꼬박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3분의 시정연설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어진 국감에서 집 나간 소주성을 찾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2017년에 출범을 했죠. 출범 3년 만에 소주성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시정연설에까지 다 빼버리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스스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잘못했다고 좀 얘기를 하시든지 소주성 이제 그만하고 딴 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두 번째 탈원전이죠. 예, 멀쩡한 원전 산업 지금 그린 에너지로 이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분류가 되고 있는 이 원전 산업을 그냥 무참히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듯이 죽여버리듯이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걸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정말 몇십 년을 고민을 하고서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영화 한 편 보고서 끝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탈원전도 정말 문제 많고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많은 얘기가 오갔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화두가 의미하는 것은 빨리 좀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것들이 공약으로 반영이 돼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전환,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 정책, 그리고 네 번째가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 다섯 번째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복지, 여섯 번째 모든 국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정책, 일곱 번째 투자자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주최 측에서 주신 주제 7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시간상 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자율과 창의 바탕으로 하는 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문제는 역시 아까 윤호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성장 가도로 복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소개드리면은 구체적인 거시 정책 즉 재정과 금융만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특별히 산업 정책 쪽에서는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패권 국가로의 도약입니다. 다행히 반도체를 포함해서 클라우드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한 7여 가지의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개 분야 정도의 아주 괜찮은 경쟁력을 골고루 지닌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아주 참 다행히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서 잘하면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육성시키면 세계 G3 수준, 그리고 G3 정도면은 디지털 분야에서 G3면은 디지털 패권 국가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확실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디지털 패권 국가로의 도약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그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복지 수요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면 직장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숫자가 줄고 그리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늘고 숫자는 줄면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화끈하게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이것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랬을 때 뭐 과거 일자리들이야 뭐 큰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거식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그 세대에는 스마트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또는 뭐 4차 혁명이 의미하는 아주 다양한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든든한 일자리 그리고 민간주도 일자리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좀 고품질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약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성도 중요하고 유연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소개드리면 시간 선택제 정규직. 즉 다시 말해서 정규직이면 무조건 전일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정규직이지만 반일 근무를 한다. 반만 일하고 급여도 반만 받는다. 그런데 정규직이다. 이런 식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그 고용 형태는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정규직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발전되면 고용에 있어서도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50조 플러스 50조. 그래서 재정에서 50조 지원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금융도 한 50조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돌려드리니 너무 손실보상이 늦어져서 정부에서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모든 산업 기업별 그리고 지역별 규모별 해가지고 손실 점수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평균적 수준을 전부 계산을 한 다음에 지역별 산업별 그다음에 기업별 규모별 또 지역별 다 해가지고 점수가 높은 쪽은 많이 드리고 점수가 낮은 쪽은 적게 드리고 1단계에서 받으신 분이 이 정도면 됐다 하면 2단계 신청 안 하시면 되고 만일 너무 적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2단계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면 1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분은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선 지원 후 검사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가능해져서 이 선지원이 가능해지는 이런 그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문제도 당연히 다양한 형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행복 시대를 위한 거를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히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방이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공급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 매물 나오고 신규 주택 짓고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거 하면 된다 하고서 수요자는 투기꾼이고 공급자는 토건족이다 하는 식으로 공급과 수요를 다 찍어 누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기 때문에 겸손하게 계속 공급하고 기존 매물 나오도록 양도세 인하 한시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공급을 늘려가고 기존 주택 매물 늘려가는 방법을 준비하고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작전 세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든가 또는 뭐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 장치 이런 것들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 폐지를 해서 보다 나은 잠정적입니다만은 그런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개미들한테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박수까지 받으시고. 제가 아까 그 윤창현 의원님 소개할 때 입에 붙은 원래 윤 의원님이 시립대 있기 전에 저희 학교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자, 그 지금 각 후보 측의 입장을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으셨죠. 입장을 들으셨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 이 두 후보 측의 입장을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여기 계신 세 분의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좀 요거 끝나면 뭐 따로따로 뭐 난 국민의힘의 질문이다, 난 민주당의 질문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 후보 측의 공통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질문은 예를 들면은 그 이병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 저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두 분 의원님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지? 나머지 두 분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은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병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노동부터 먼저 질문을 공통 드릴까요? 질문. 예, 뭐 노동부터 해주세요. 저야 또 공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 거니까. 노동만 예. 공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패널로 참석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경제학 교수님께서 따로 아마 그 질문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좀 그 워밍업 비슷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두 분의 정책 위원장님 내지는 부위원장님께서 유력 후보인 두 캠프의 그 큰 정책 기조 아니면 그 경제 정책의 비전을 좀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노동으로 좀 국한하는 식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그 세간에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그 이상하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동이 안 보인다, 노동 없는 대선이다라고 하는 식의 좀 평가나 아니면 또 그게 그리 좀 호의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비판인데요. 그 얘기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대다수가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의 또 그들이 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렇다 한다면 선거에서 이 다수인 그 유권자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에 대한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 개발이나 공약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얘기가 될 텐데 그런 데 비해서는 이번 아직까지 이번 선거 대선에서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정책 경쟁에서 노동 정책이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 실종됐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우리 이 정책을 총괄하는 그 본부장님 위원장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오해다라고 나름대로 그 두 당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노동 정책이 뭔지 대략의 좀 이런 어떤 뭐 실망이나 오해나를 불식시키는 그런 좀 답변을 우선 좀 그 질문으로 던집니다. 언제 교수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 노동이 안 보인다, 노동 없는 대선이다 이런 말씀은 뭐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좀 특별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신 건데 두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가지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그 법제화하는 데에 의견을 묻고 또 그리고 그 공무원 노조가 좀 그 어려움에 닥친 그 근무 시간 배제, 소위 타임오프죠. 이 두 가지를 법제화해달라라는 요청을 한국노총이 정식으로 했어요. 양쪽 후보에 대해서. 근데 양쪽 후보가 다 그걸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진보적 주제인데 이것을 그 제가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을 아주 통과시켜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아주 큰 일을 해낸 거죠. 선거 국면에서. 그래서 노동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노동이 잘 보인 그런 선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국노총이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동은 이제 정규직 노동하고 비정규직 노동을 우선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이 사실은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걸 유연성을 안전성으로 더 가져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유연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하는 문제, 그 층에 한 800만 정도 되시는 비정규직이 계십니다. 우리 후보가 이렇게 노동공약으로 낸 것은 우선 800만에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근로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식의 노동계약을 했든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말씀들이 있죠.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고용을 또 고용보험을 또 실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문제입니다. 산재 안전하게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를 해야 하죠. 그래서 전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사고 같은 사망률을 사망하면 안 되지만 OECD 평균 이하로 감축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철학적 과제이기도 하고 현실적 과제입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어떻게든 현실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노동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상시, 지속 업무 등은 정규직 고용 원칙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득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라는 거죠. 이것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나 ICT 업종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열정페이나 또 대가 없는 자녀 추가 노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포괄임금제식의 형식으로 고용계약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현장에서 과도하게 운영될 경우 공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포괄임금 계약을 상당히 좀 현실의 노동자의 처지에 맞게 제한을 해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더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사회적 합의 등등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또 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사회자께서 혹시 발언 시간 제한은 어떻게 특별한 거 없습니까? 네.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정도를 우선 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저희들 입장하고 조금 바뀐 건데 이게 이제 후보께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를 하는지를 봤더니 공공기관의 경우는 경영진도 정부가 임명하고
사회이사 포함해서 이사진 전부가 정부에서 다 임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무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도록 경영진과 이사진이 다 짜여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께서 이사회에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흐름을 조금 반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근로이사제를 공공기관에다가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 때 제가 그런 부분을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동안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적인 노동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발표는 분명히 됐는데 방역 문제, 코로나 문제, 복지 또 수요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다 보니 이런 상대적으로 뭐 근로자들과 노동 쪽 관련한 그런 공약이나 정책이 발표돼도 커버가 좀 덜 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노동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여러 면에서 발표가 많이 돼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 52시간제 같은 데서 보시듯이 이거를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할 시간을 정부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써놓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있지만 이거를 존중을 하면서도 최대한 좀 유연성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4차 혁명이라는 게 사실 유연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어떻게 하고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반일제, 소위 시간 선택형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한번 도입을 해서 반만 일하고 급여도 반만 딱 받는 이런 식의 상황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육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그런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반만 일하는 형태로 해서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육아도 할 수 있고 기타 어르신을 돌봐야 된다든가 뭐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셔서 돌봐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이런 제도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노동시장에 어떻게 하면 약간이라도 유연성을 추가할 것이냐 그리고 안전성은 당연히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공약을 전부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복지 공유제라는 것도 한번 공약에 집어넣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기업이 가진 이런 여러 가지 차원 복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 중소기업 협력업체 같은 데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시설이라면 한번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놓는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상생 협력의 또 하나의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당장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이런 시설을 짓기가 힘들다면 기왕에 있는 시설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를 통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사용료를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노동공약에다가 넣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간 선택형 문제,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근로의 형태,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있어서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과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권익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공약의 번호로 하면 33번, 20번, 18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형태를 통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하면서 근로자의 복지와 일자리에 있어서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이 도모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팩트 체크 관련해서 관련된 또 질문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만 긴 질문은 아니고요. 윤창현 의원께 질문이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토론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양 당의 예. 선대위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쭉 이제 모아서 살펴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윤우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익히 이제 발표도 됐고 1월에 일자리 노동에 대한 공약이 발표됐고 그런 내용이 소개된 걸로 제가 좀 자료로서 확인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자리 관련된 산업 경제 정책을 하면서 일자리 얼마나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은 발표가 됐지만은 노동에 대한 공약 발표는 제가 언론 다 뒤져봐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윤창희 의원이 제출한 그 자료로 일단 이제 공식화되는 걸로 알고 이게 공식적인 국힘 후보의 공약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예. 그 점은 이제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공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표되어야 공약이냐라는 공적인 약속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느 무슨 시설 같은데 행사 같은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에도 그 분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들을 쭉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봤더니 말씀 자료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 눈에는 공약이라고 느껴지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말씀 자료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반드시 당사 3층에 기자님들께서 쫙 계신 데서 앞에 탁 오셔갖고 지금부터 어느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딱 하고서 발표를 해야 그거를 공약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조금 인색한 모습이라고 할까?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심쿵 공약이라는 것도 있고 쇼츠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짧게 이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발표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 3층에 기자 언론인들 앞에서 쫙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노동 공약입니다라고 착 발표를 못하고 이렇게 공약집에다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공약집에 포함시킨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분명히 정식 공약이지만 아마 교수님께서 이제 언론을 찾아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직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공약이 어디까지 공약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여러 가지 말씀 속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예. 예, 김 노동 관련한 주제가 이미 발화가 되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노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가 송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있지만 실제로 노동계에서 주요한 의제로 제시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5인 이하 기업이 제외되어 있는 문제, 예외로 되어 있는 문제와 같이 5인 이하 사업장의 차별철폐의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해왔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이루어지는 정규직화의 문제, 그리고 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를 해왔고 그리고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범위 확대의 문제, 이런 3개 정도의 주요한 주제들이 지금 노동계 안에서 이번 대선의 주요 주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한 명확한 후보들의 답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5인 이하 사업장의 차별철폐의 문제인데 혹시 그 지점과 관련해서 두 분 후보의 정책 담당 의원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제 좀 들었는데 하나가 또 있었던 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의 문제입니다. 정규직화. 네.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단 5인 미만 사업자, 5인 이하 사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면은 이제 따지자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죠.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서 이 문제가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에서도 크게 이슈로 제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노동이 잘 안 보인다 그런 말씀도 좀 듣게 되죠. 근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주가 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그건 좀 점진적으로 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 임금으로 부담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그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임금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그냥 지위의 문제, 지위 향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 가능한 한 바로 도입하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은 그 현 정부에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그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분들이 그런 그 고용보험에 의해서 최소한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그 소득 파악이 돼야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은 이제 거의 다 갖춰졌을 거예요, 국세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그 상당히 데이터를 가지고 그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이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개 된다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은 비정규직이 전체가 그 정규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철학이고 방향이죠.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실제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이 뭐 여러 통계들에서 보더라도 뭐 60%,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53% 수준입니다. 하지만 동일가치 동일노동을 했는데 53%만 받는다면은 그건 따지자면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거죠. 그 정의에도 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임금을 보존해주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공공기관에서 공정수당이라는 제도를 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 그 수당으로 보존해드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뭐 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다,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다 정규직이 돼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공정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좀 보존해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후보가 자주 하십니다. 네, 뭐 이 정도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예, 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의원님도 저더러 교수님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심상정 후보가 지난번 그 2차 토론회 때 질문을 하시면서 주 4일 근무제 어떠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주 3일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예, 솔직히 제가 들어도 주 4일보다 주 3일이 좋죠. 4일 놀고 3일 일하고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제도를 좋다고 해서 도입을 했을 때 그 제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냐. 기업이 근로자들이 3일만 일하고서 기업들이 급여 드리고 그리고 물건 잘 만들어 팔고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이럴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어떤 답이 나올지 알 수 있는 거죠. 즉 하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괴리, 그것을 좀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로자 관련 급여 관련 임금 관련 노동 관련 나오면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돌도 좀 던져보고 그랬습니다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사람이 먼저 다 할 때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일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일자리 유지된다는 면은 그 고용을 한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주가도 오르고 장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해야지. 이거 하면 좋다. 그러면 무조건 한다. 뭐 몸에 좋은 거 다 먹으면 아마 소화불량 걸릴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이제 세 가지 주셨는데 이번에 토론에 참석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윤우덕 의원님과 제 답이 거의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문제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한국노총의 관계자들께서 오셨는데 그중에 자영업 노조를 이렇게 설립하려고 추진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내민 것 중에 하나가 5인 이하는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 이런 걸 내미셔가지고 참 이런 거는 참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어느 쪽은 다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어느 쪽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거기도 노조 추진위원회인데 자영업 노조.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5인 이하도 가능하도록 하되 임금 같은 경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임금 쪽하고 기타 기본권적인 장점에서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그 한계를 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 않느냐.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자, 알바 노동자 이런 분들로 자꾸만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진짜로 전 국민을 고용보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확장해 나간다는 입장은 비슷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이제 가장 문제가 우리 청년들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싶어하는 청년들께서 이미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이 그냥 돼버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이분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정의 문제를 좀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면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면서 천천히 해결해 갈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고 뭐 정규직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닌데 문제는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과의 공정성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해 가면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이제 교수님은 제가 뭐-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였던 건가요? 질문이? 저는 그냥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 교수님도 네, 지금 추가 질문 이왕 있어요? 저기 예. 노동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간단하게 예, 그럼요. 노동에 대해서 좀 아니 노동 다 추가적으로- 털고 가죠 뭐. 네네 그러시죠. 예? 네. 그 제가 뭐 OECD 경제학자들이 뭐 한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정책 권고를 할 때 이제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노동 유연성과 사회 보장을 동시에 좀 추구해야 된다. 노동시장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유연성은 이제 flexibility고 사회 보장은 이제 security니까 합쳐가지고 이제 flex security 이 부분을 이제 항상 거의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두 분이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비슷한 말도 하셨는데 그런 식의 어떤 큰 그림 그걸 통해서 이제 노동시장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그 플렉시큐리티 문제는 정말 꿈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아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연성도 보장되면서 사회보장도 잘 되면 결국 사회보장이 잘 돼 있으면은 실업을 겁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쉽게 해고가 되더라도 사회보장 쪽에서 딱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다가 다시 또 쉽게 고용이 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델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 같은 경우 보면은 핀란드 같은데 한 500만 명 뭐 이 정도. 그래서 의외로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서 좀 노르웨이도 뭐 한 500~600만 명 이러니까 그래서 그쪽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5천만 명이 그 인구가 5천만 명은 꽤 큽니다. 그래서 면적은 작아도 그래서 우리가 유럽 국가들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게 의외로 작은 나라들이라는 거죠. 잘 살고 선진국은 맞는데 그래서 그 작은 나라들에서 갈등도 적고 그 급여나 이런 것들 산업 경쟁력은 좋고 하니까 의외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데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있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그 의견도 다양하다는 면에서 갈등을 쉽게 해소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은 정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고되더라도 다 사회보장 쪽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 유연성이 확보된 만큼 경쟁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필요하면 고용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역할과 유연성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은 정말 좋은 건데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려면 조금 더 사회보장 쪽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규직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유연성인 측면을 동시에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사회보장적 측면을 강화를 해서 유연성을 제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예, 그 우리 윤창현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달리 뭐 토달 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보여주는 이제 우리가 좀 그 이렇게 모델로 삼고자 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말씀 주셨듯이 1000만 명 이하 정도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뭐 상당히 많은 토론들을 이뤄내면서 지금까지 이른 그런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회보장으로 노동 유연성을 받쳐줄 정도면은 이제 조세 부담률이나 사회보장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거의 한 2배 정도 되겠죠. 얼핏 느낌으로 들어오는 그 수치가 그 사회보장이나 조세로 내는 그 부담률이 한 48%, 어떤 경우 50%가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동을 하고 나의 동료들이 노동을 하면서 낸 세금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실직을 했을 때 우리 사회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나라들이죠. 그래서 조세 부담에 대한 조세 저항도 거의 없고 자기의 노후에 어려웠을 때의 삶을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 주는구나, 이런 상당히 괜찮은 그런 커먼 센스가 있어요. 그립죠. 우리도 꿈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조세 부담이나 사회복지 부담률도 뭐 그에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우리의 그 관습 또는 협의의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역시 모델로 볼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아직은 어렵고 그쪽으로 노력하는 거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겠죠. 이 교수님 간단하게 질문 또 하시고 예, 싶습니까? 그 다른 하시고, 주제로 넘어가긴 해야 그리고 되는데요. 이제 딴 데로 넘어가죠. 예. 노동에 대해서는 아까 워밍업 비슷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 좀 제가 중요하다 싶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앞서 두 분께서 오늘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에 맞게끔 소위 이제 경제 선진화를
그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윤창열 후보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좀 그 멋진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요새 쓰는 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더 선진국이 되면 좋죠. G10에서 G5나. 근데 노동을 돌아보면 노동은 후진국 같다. 그 여전히 그 일하다 다치고 죽는 사람이 OECD 뭐 우리 비교해 보면 맨 꼴찌 수준이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제일 많이 일하고, 그리고 이 격차도 굉장히 우리 비교할 수 있는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격차가 상위 하위 간의 격차가 크고, 그리고 법 안 지키는 그런 그 사각지대도 매우 넓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노동 문화도 맨 이래저래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꼴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질문보다는 당부입니다. 이제 경제 선진화 못지않게 노동도 좀 이렇게 같이 좀 그 후진의 덫에서 좀 끌어내서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당부와 더불어서 이를테면은 지금 언급한 소득 격차 문제, 그 두 분의 이제 10대 공약 중에 민주당의 여섯 번째 공약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하면서 아무튼 이런 후진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두 번째 공약으로 또 그 내세우셨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데, 근데 이런 논의 이전에 이미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다, 격차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그런 상하 간의 격차를 지금 말씀하신 노동시장 노동정책에서 어떻게 좀 뭔가 그걸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나 나름대로 좀 정책 대안을 갖고 계신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나라 노동 후진국이라 할 때 제일 좀 그 심각하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망입니다. 사실 먹고 살려고 일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아니 심지어 죽는 일들이 올해만 들어와서도 벌써 큰 사고들이 이렇게 빈발하면서 오죽하면 이제 중대재해 처벌까지 마련됐는데, 이 사망, 산재 사망 아니면 산재 내지는 일하다가 병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정부에서 과감하게 줄일지, 하여튼 이 후진적인 그런 단면을 할 수 있는 그 산재 문제하고, 그리고 이 노동 소득 격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예. 공약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좀 더 강조해서 제가 좀 그 이런 중대한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예. 하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 듣고 예. 다음에 이제 신 교수님한테 넘어갈게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두 분 의원님 중에 누구 먼저?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 그 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문제를 다뤘죠. 아침에 출근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 법으로 강화해서 효과를 보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국회가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줄지 않거나 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결국 기업들도 이 안전에 대한 그 투자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경영 방침서부터 좀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력 있는 대기업부터 좀 해나가고,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 좀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꼭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금격차 문제는 뭐 중소기업 내에서의 임금격차도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 수출기업, 잘 되는 또 디지털 산업, 반도체 이런 데에서의 그 생산성과 국제 무대에서의 초격차에 의한 그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는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가의 임금격차로 나오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 해결을 하려면은 여러 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도 상생 협력하고 해서 임금격차가 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그 수출 위주의 산업 경쟁력이 워낙 그 세계 무대에서 그 잘 나가는 게, 오히려 잘 나가는 게 국내에서는 큰 격차와 그 부의 불균등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또 국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는 또 조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윤 의원님. 예, 그 산업별 격차가 좀 상당히 크고, 대기업 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활동을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그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는 상당히 상황이 열악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 대기업 노조 정규직 여기에 해당하는 분과 중소기업 비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이렇게 해당하는 분의 임금 격차가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몇 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제 어느 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재해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결국 스마트 팩토리 같은 형태를 통해서 결국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성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그런 디지털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보존을 하고 더 예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별 격차를 줄이고 기업별 격차를 줄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적 관점에서 인프라를 잘 까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재해를 줄이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럴 면에서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본의 아니게 노동 여기서 이제 얘기 끝난 걸로 치고요. 신 교수님께서 제가 신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 텐데, 질문은 다 하셔도 좋은데 노동 얘기 여기서 노동 얘기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노동 말고 다른 분야, 김 교수님은 복지 쪽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 복지 말고 다른 쪽으로 뭐 경제 기조도 좋고 코로나도 좋고 그쪽으로 공통 질문을 해주시면 그걸로 한 25분 정도 또 계속 토론하면 되니까 제가 네. 좀 부탁드려도 되죠? 네, 기분 안 나쁘시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 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 교수님이 노동에 대한 이슈가 말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제 전체에 대한 이슈가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제 많은 토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예전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좀 적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번에 두 후보의 공약을 이제 찾아보면서 좀 애를 먹었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목표라는 게 숫자로 나오기도 하고,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당선이 되면 몇 %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후보 모두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점점 선진화되면서 뭐 과거같이 이제 고성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제 계속 그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공약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5년 동안 어느 정도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뭐 그 정도의 어떤 숫자를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수치를 낼 때 언론에서 많이 받아줍니다. 쓰기가 좋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런 직접적인 요인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 이제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럼에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뭐 미중 기술 패권, 그리고 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요동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그걸 전망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 성장이 지속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둔화되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의 그 취업이 어려워지고 그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이 사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저성장을 극복하는 게 뭐 어떤 그 공약보다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뭐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수치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제시를 하죠. 지금 그 지난해가 4.0을 달성했는데 기저효과죠. 그 전해가 마이너스 0.9였죠. 대체로 박근혜 정부 때 한 3.1 정도 평균에서 나왔고 이명박 정부 때 3.3, 노무현 정부 때 4.7, 뭐 더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이실 때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6%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 후에도 뭐 1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정말 희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3.0 전후 3%대 성장률을 만들어낸다면은 그 청년의 기회비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간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저성장의 국면이 지속되는 이유는 역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 전환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기존 산업들을 더 고부가치 산업, 더 디지털 산업으로 그 전환시켜야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에 주요 목표가 그 주력 산업들의 디지털화를 통한 세계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노동을 할 수 있게, 또 그 경활 인구에 더 참여하게 여성들의 경활 인구에 참여하는 율을 더 높이고, 이런 아마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표치적 관점은 사실 뭐 그 제가 볼 때도 숫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또 그것이 분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주가 지수 5천 얘기는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께서, 근데 그것도 두고두고 지금까지 또 뭐 좀 비판의 또 대상이 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얼마를 목표로 움직일 거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물로서의 성장률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성장률은 결과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가지고 몇 프로를 뭐 안 되면 무엇을 잘못한 거고 뭐 되면은 잘한 거고 하는 식의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좀 면도 좀 있어서, 지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방역, 보건 문제, 그다음에 지원 문제, 손실 보상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들이 문을 열고 있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빚을 갚고 또 그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데, 그 전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동안 진 빚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금융 쪽에서 엄청난 지금 부담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그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 문 열고 지키도록,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린 후에 코로나 끝나면 보복 소비를 포함해서 뭐 엄청난 경기에 활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지원하는 문제.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나면 이제 숫자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무슨 몇 프로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또 추가 질문을 하거나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노동은 이제 그만. 예, 죄송합니다. 근데 노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경제 관련해서 제가 경제 뭐 학자는 아니지만요, 그 낙수 효과라는 것을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현 정부 정책의 소주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하고, 오늘 또 그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께서도 모두의 그 현 정부의 실정으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아무튼 성장과 더불어서 그 과실을 어떻게 좀 더 고르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금 경제 성장률 올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 준비된 걸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글쎄 그 낙수 효과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잘 되는 쪽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뭐 어떤 형태로건 힘든 쪽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그런 그 효과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옛날 그 수출 기업이 고용의 창출 효과가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그 많은 그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참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창출하는 면도 있지만 유지하는 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2,500만 명 임금 노동자 근로자가 있으시다 뭐 등등, 그럼 대기업에도 근로자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잘 역할을 하면서 급여 잘 받고 그 가게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게 소비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고용 인원이 뭐 2만 명으로 똑같다. 그러면 그 고용 창출을 하나도 못했으니 너는 나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2만 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낙수 효과를 얘기하면서 고용 신규 창출만을 얘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그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 기업이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예를 들어 몇만 명이든 몇천 명이든 고용이 유지된다고 할 때 그 기업에 취직하신 분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규 창출만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느냐 고용을, 그것도 전 중요하다고 봐서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신규 창출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것이 가진 한계점이 많다고 보고, 두 번째는 역시 뭐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상황, 그러면 그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안으로 들어오고 수출 잘해서 그 돈이 들어와가고 순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뜨고, 주가가 뜨면 국민연금이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가 가치도 올라가고 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한 10% 이상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종목 하나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 못한 몇 조 이상의 이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잘 돼 갖고 내가 잘 된 게 뭐냐라고 누군가 얘기하신다면, 그분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은 그 가입하신 분들이 본인의 돈으로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 몇 조의 이익을 낸 국민연금 덕분에 국민연금이 그래도 오랫동안 지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세금의 형태로도 들어오고 고용의 형태로도 들어오지만,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 형태로도 낙수 효과가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수 효과의 그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본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그 좋은 낙수 효과들이 많고, 다른 대기업들의 가장 최고의 낙수 효과는 달러라는 유동성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도 굉장한 낙수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부족하면 우리가 석유를 수입할 수가 없고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달러로 된 돈을 벌어들인다 하고 원화로 된 돈을 벌어들인다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벌어들이는 거, 고용 유지하는 거, 금융시장의 주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통한 그런 낙수 효과 같은 이런 형태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국경 안에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이 몇 개라도 있는 건 참 다행이거든요.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그게 나오질 않는 어떤 효과를 국내에 있는 기업이라야 우리한테 많은 그 달러를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유지를 하면서 잘 달래가지고 그 효과가 점점점 확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잘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시원찮냐 하면서 혼내듯이 압박하듯이 하면 그것이 가진 단점도 많다고 봐서, 저는 낙수 효과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낙수 효과하고 대비되는 이제 용어가 분수 효과죠. 밑에서부터 올라온다, 위에서부터 떨어진다. 현실에서는 뭐 낙수 효과하고 분수 효과하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효과든 봐야죠. 근데 역시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문제는 이 대기업, 뭐 수출 기업 이런 데서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특히 이제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금융이었죠. 금융 돈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면서 키워놨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의 이익이 이 노동자나 사회한원까지 원하는 만큼 안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그 대기업이 잘 나가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관계를 잘 다듬어 놨으면은 낙수 효과가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봐요. 대기업 노동자 낙수 효과 충분히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많은 이윤을 내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협력업체나 중견기업체들이 사실은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기술 탈취를 당하고 원가 보전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못 받고 잘 나가면 대기업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그 국제적 위기가 생겼을 때에는 그 위험을 중견기업이나 협력업체한테 전가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면은 낙수 효과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선순환됐을 텐데 그리고 또 내수까지 선순환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곤 하지만은 역시 재벌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이나 가게에 또 정부가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가계가 빚진 것은 상당히 늘어나서 가계대출이 GDP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잖아요. 근데 국가부채는 뭐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보면은 더 좋아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은 가난해지고 정부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는데 아마 정부가 좀 더 이 재정 투자 부분 등에서 좀 그 신경을 써서 이런 낙수 효과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교수님 뭐 질문하시나요? 네, 아까 질문드린 거하고 이제 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한국경제학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학회가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게 뭐냐면 한 60분의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60분께 이제 질문을 드렸던 그 질문이 아까 그 문제였습니다. 그 한국 경제 성장이 성장률이 얼마 정도 될 거로 이제 예측되느냐. 구체적인 질문이 이제 5년 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50% 정도가 1%대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0%가 2%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낮아졌을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 기업과 관련된 규제 이거를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창조형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았고 이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유연 안전성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 이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어젠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슈들인데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훌륭한 분들 60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면 그거는 뭐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청취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대가 40%고 1%대가 50%다라고 했을 때 결국 뭐 거의 1.5 뭐 이런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참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이 세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복지 정책 관련돼서 지금 지출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가지고 이번 정부부터 추경을 그냥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낮으면 세수가 또 그렇게 팍팍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세금을 이제 거둘 때 원하는 만큼 충분히 걷기가 어렵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 세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그 의미가 여기에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이 숫자를 좀 조금이라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노력 이런 게 좀 많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 규제 개혁은 뭐 기업의 환경에 대한 문제고 교육은 휴먼 캐피탈 개인 인적 자본의 문제고 플렉시큐리티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유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면에서 정말 세 가지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약 안에도 규제 개혁 문제하고 교육 개혁 문제는 잘 들어 있고 플렉시큐리티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고용의 형태를 좀 더 강화하고 다양화한다는 면에서 조금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공약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약은 그중 약속의 일부고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전체 100이라면 그중에 10 정도 보여드리는 거고 나머지 90은 이제 과제를 통해서 과제 설정을 통해서 또 실제 이제 그런 그 집권했을 때의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또 잘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경쟁력이 확보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시적인 측면을 금융과 재정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자리도 재정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 아니라 세금을 먹는 일자리 아닙니까? 진짜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금 내는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 거냐가 중요한데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이건 알바 일자리 수준이다라는 면에서 금융과 재정만 가지고 안 되고 결국 산업 정책이 따라와야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를 포함해서 산업 정책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패권 국가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런 산업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세원도 확보하고 성장의 동력도 확보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100%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늘 합의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규제 합리화, 규제 개혁 문제, 그리고 또 교육 개혁 문제, 그리고 노동의 유연한 전성 문제. 근데 우리 사회의 과제이죠. 이제 규제 합리화는 이 공무원의 멘탈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법이 규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분들이 이제 규제 개혁의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다 규제 합리화,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대한상이나 이런 데서도 다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엄청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신기술 또 신산업들이 현재 규제하에서 이제 꿈을 못 이루는 거죠. 제품을 시장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궁여지책으로 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우선 규제가 없이 하고 상품을 출시하고 나중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따지지 않는 정도로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그랬던 거죠.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되는 거를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안 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자. 그렇게 좀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문제는 그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는 이제 중요한 게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부를 해체해야겠죠. 교육부를 해체하면은 인재가 양성됩니다.
이 교육부가 중고등학교까지 뭐 대학교까지 다 학과나 교과목들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에 따른 그 교사 이게 그 개선이 안 돼요. 뭐 AI 교육을 좀 시키자, 디지털 교육을 시키자, 그런 학과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도 기존에 대학 정원이 정해져 있고 또 학과에 그 규정된 정규 수업 수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인력을 만드는데 그 시간을 만들려면 기존의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노동의 유연 안전성은 정말 큰 과제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해고가 곧 그 절벽이고 그 절망인 상태에 이르러서는 노동의 유연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해고가 그 새로운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전환기의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게 고용보험이나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춰져야지 노동의 유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 배분상 우리 김 교수님께서 복지 분야, 뭐 코로나도 뭐 같이 섞어서 해줘도 좋으니까요. 아, 오늘 10만 명이 넘을 거라 그러죠. 겁나요.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지 분야가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첫 번째 질문은 좀 넓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그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율, 그리고 사실상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걸쳐서 보더라도 유례가 없이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률. 사실 이 두 개의 문제는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1인 가족 증가와 다양한 가구 형태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족 내 돌봄이라고 하는 돌봄의 그 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 저는 후보들께서 당연히 보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공약상으로는 파편적으로는 드러나지만 이 프레임으로는 좀 이렇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많이 낳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출생률이 확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막 뭐 그냥 돈 쓰고 뭐 재정 투입하고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가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막 그 돈을 쓰고 하면은 출생률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와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접근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함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저희들도 지금 부모 그 급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100만 원씩 드리자. 출산이 되고 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 100만 원 받으면 안 받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출산이 늘어날까요? 그러면 저는 대답은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만일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결혼을 하시고 출생을 하실 경우에는 국가가 이렇게 해드립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드릴 테니 많이 낳으세요. 이런 그 건방진 접근은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그게 두 번째 접근인데, 저는 첫 번째에서 이렇게 하면은 출생률이 늘어납니다 하는 건 굉장히 이제는 교만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지금까지 막 한 200조 이상 쓴 걸로 나오는데, 물론 그 200조가 뭐 진짜로 출생률 증가에 쓰였다라는 증거는 없지고 이상한 데도 많이 쓰였지만, 그러나 감히 국가가 몇 돈을 줘가지고
뭐 지원을 해서 애가 많이 나오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태도는 아니고 두 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주어진 변수로 보고 저출생을 좀 주어진 걸로 보는 거죠.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두 번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만일 이렇게 좀 출생이 될 경우에 출산을 하시면은 이런 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애가 우는 것까지 국가에서 뭐 다 달래줘서 애가 안 울더라. 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좀 심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출생 문제를 저는 1번적 관점에서 타개 가능한 어떤 현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2번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주어진 현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뭘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가져 나온 것 중에 한 20가지쯤 있습니다. 뭐 초등 돌봄부터 해서 일시 돌봄, 뭐 영케어러, 워킹맘과 싱글데디, 부모 육아 재택, 가족 돌봄 뭐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약 개발하면서 가져오시고 또 이렇게 제출하시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다른 채택을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채택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자. 그런 자세로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서로의 좀 가치의 공유가 필요한 면도 약간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예, 이제 저출생 문제 이제 초저출생이죠. 0.8까지 내려갔죠. 전 세계 최하위죠.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백약이 무효죠.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할 때도 뭐 비전 2030 하면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시대에 닥치는 가장 큰 문제다 또는 재앙이다 이런 개념 규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금년서부터 영아 수당을 도입했죠. 그래서 매달 30만 원을 또 그리고 이제 이걸 매년 늘려가고 또 대상도 늘려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었을 때는 출생률이 그래도 1.0을 넘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를 때는 정말 출생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요즘 얘기하는 0.8이었던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늘 사과를 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그 출생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1년이 안 걸리는데 이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 부동산을 자기 아이와 함께 내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10년, 20년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절박감 내지 그 절망감이 출산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과 함께 이제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본주택 그리고 또 정말 그 접근 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득이죠. 소득이 있는 가정이 출산율이 실제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 사회를 비교해 보면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그리고 또 그 소득이 제곱되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이 혁신 산업들 그리고 또 ICT 산업 또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자리들을 우리 사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득과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나가야 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해야지 뭐 아닌 얘기로 쏟아붓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교수님. 네, 코로나와 관련돼서 뭐 아까 신율 교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면은 사실 그 코로나 발생이 한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넘어갔고 우리가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초창기에는 굉장히 토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논쟁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두 후보 모두 이 피해가 집중된 이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이제 합의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맞다면 사실 그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 선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점이 뭐였냐면 정말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느냐,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후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위축돼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폭넓게 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들을 다 하시고 어느 정당이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14.3조 원의 추경이 정부로부터 들어와 있는데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죠. 국회의원으로서 좀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이번 주든 좀 여야 간에 협의가 돼서 꼭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거가 이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보상 개념으로 가지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원의 방식으로 가져가면은 산정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보상의 개념으로 가져가면은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산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지 이런 논쟁들을 했던 거죠. 우리 이제 특별법은 이제 영업이익 감소를 가지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나가는 그런 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를 법은 지금 뭐 50만 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영업이익 피해 이제 80%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이제 합의가 된 거죠. 100%를 지원하고 또 기준점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와 함께 이제 대상자분들 중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죠. 지금 영업을 이제 영업 시간을 제한받고 영업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받는 분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 등등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또 240만 이렇게 돼서 320만 정도의 분들에게 이게 지원을 하고 또 보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럼에도 거기에 또 안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여행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 그리고 또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은 전혀 대상이 안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 찾아내고 그러면은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정부는 추계하죠. 그럼 여기서 피해에 대한 얼마를 또 보상하고 또 지원할 건가는 예산의 규모나 여야 합의 또 정부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야의 후보들이 상당히 근원적 해결로 피해 전액을 지원을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이런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이번 주라도 정치권에서 또 정당 간에 합의를 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빨리
의사결정들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이 협의도 좀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 쪽에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습니다. 그 한 뭐 어떻게 이제 산정하느냐의 문제긴 하지만 거의 뭐 8,900조 가깝다 이런 그 통계도 있고요. 예, 물론 뭐 은행만 따지면은 또 뭐 그거보단 작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융 쪽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고 만일 코로나 끝날 때까지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그 돈 못 갚는 거죠. 그래서 만일 잘 버티다가 코로나 끝날 때 문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끝나면 이제 보복 소비 포함해서 경제가 막 좋아질 때 그 이득을 좀 챙겨서 돈도 갚고 이제 본인이 또 챙길 수 있는 걸 챙길 수 있다는 면에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문을 열고 있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 닫는 순간 이제 빚이 그대로 자신의 몫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아마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지원을 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신용 불량자 안 되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부분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 나눔제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300만 원 임대료다 그러면 200만 원만 내라. 그럼 100만 원은 이제 그 집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 200만 원을 정부가 꿔줍니다. 그러면은 그 200만 원 받아갖고 내고 나서 100만 원만 갚는 거죠. 그러면은 100만 원은 자영업자가 그 세들어 있는 그 자영업자 음식점 주인이 내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100만 원 200 꿔주고 100만 원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과 재정과 세제를 결합을 해서 3분의 1씩 지원한다는 임대료 나눔제 같은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300 받을 걸 200만 받았을 때 100만 원은 나중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은 금융과 재정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 좀 그 좋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드리고 손실보상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결국 집세 월세 내고 월세 내더라. 그러면 그 월세 받으신 분만 모든 소득이 월세 쪽으로 그냥 다 가버려 가지고 그 건물주만 그냥 그 챙기고 있는 물론 그분이 또 빚을 갚아야 되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걸 3분의 1씩 좀 우리가 좀 나눠 가지자. 이래야 좀 손실과 이득이 배분이 된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골고루 합해 가지고 이런 그 재난 지원에 있어서 어떤 그 돈의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금융 쪽은 어떻게든지 신용불량자 안 되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월세라든가 이런 그 자영업자만이 아닌 그 건물주가 모든 걸 챙기는 시스템은 좀 지양을 하면서 서로 손실을 분담을 해서 골고루 그 분담이 되도록 하는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면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그 3자 공동으로 이렇게 3분제를 하는 거 참 좋은 정책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걸 하고 있죠. 고정비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제 건물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정에서 탕감해주는 그런 방식을 미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PPP라고 해서 이제 법도 내고 그랬어요. 저희 당에서. 그래서 고정비, 임대료나 인건비 그리고 또 관리비 등에 대해서 정책 자금으로 대출한 부분에서 그것이 입증되는 부분은 재정으로 바꿔줘서 재정 투입한 것과 같이 해서 그 대출된 데에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예. 한다라는 이 법을 내고 이번 공약에도 그렇게 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가 좀 되면은 예. 그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발언 횟수가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이 한번 적은데 간단하게 지금 묻고 답할 시간은 없어요. 네, 간단하게 당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준비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럼 당부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두 후보가 내놓은 자료집을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공약 보내주신 자료의 성격상 아마도 재정 마련 대책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께서 보내주신 거에 보면은 그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재정 지출 시기 조정하고 재량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한다라고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재정 조달 방식,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또 다른 굉장히 거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쯤 되면은 공약의 실행을 위한 재정 규모가 대략적으로 저는 캠프 안에서는 나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께서 그 사회복지 공약 실행과 관련한 예산 규모를 좀 어느 정도 산정을 하시고 그 예산 규모에 해당하는 재정 마련 방안을 향후 공약집을 내실 때라든지 아니면 그 TV 토론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좀 밝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가름하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거진 다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 보다 깊이 있고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방대한 분야, 저희가 오늘만 얘기한 것도 노동도 있고요, 일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도 있고, 그다음에 큰 경제 기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광대한 이 분야입니다. 그래도 이나마 이 각 조목조목으로 좀 훑을 수 있었던 것들도 여기 계신 세 분의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의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한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큰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큰 공약이 보이지 않는 것은 후보자들 각자가 이미지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좀 작은 공약이라도 이 세부적으로 잘 좀 이 현실 가능한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좀 김 빠지는 얘기를 한다면 저희 정치학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약 이행률을 따져보면은 총선에서 나온 후보자들이 당선된 이후에 공약 이행률보다 대선 공약 이행률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공약들 뭐 나옵니다만 뭐 이게 어느 정도 지켜지진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총선보다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달라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그 뭐 여야 간에 요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 공통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만큼 사실 꼭 여야가 저는 다르고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같은 분야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뭐 결론은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 선거는 권력을 위한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지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 눈에 들려고 노력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서 공약이 정말 공약으로 끝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정확하게 시간이 4시 3분입니다. 저희가 4시 5분까지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여야의 이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의 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두 분의 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뒤에 벌써 준비하고 계시군요.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또 박수 치세요. 네, 오늘 토론 이끌어주신 신율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패널 참석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던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위원님과 그리고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경제정책 공약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